안녕하세요. 2차 기출 GS 시작하겠습니다. 사례 강의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2차 기출 GS에서는 한 시간 동안 100점 문제를 풉니다. 근데 풀답안은 필요가 없고요. 풀답안은 일단 제가 1월에는 GS를 안 열고요. 2월이나 3월부터 열 것 같은데 기초 GS나 실전 GS부터 이제 답안 쓰는 거고, 지금은 목차 정도만 제가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풀답안 쓰실 필요는 없고 목차만 답안에 쓰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온라인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게 실간 분들은 제가 가져가서 좀 점검을 하고 다음 시간에 갖다 드릴 건데, 온라인 분들은 아직은 첨삭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써보시고 강의를 들으면서 목차 보충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는 꼭 그 첨삭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제출을 해주세요. 제출 방법은 변리사스쿨 카톡 채널에다가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또 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1시간 20분 정도, 그러니까 약 1시간이죠. 강평을 하면서 우리 JHA 공식에 따라서, 제 공식에 따라서 사례 강의 때 했던 거 그대로 기출문제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공식에 따른 목차 추출 연습 해볼 겁니다. 문제는 100점씩 맞춰서 가지고 올 건데, 이거 변리사 시험만이 아니라 최신 변리사, 그 다음 변호사 것도 좀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업하는 그 기출문제하고 답안들은 기출문제집이라고 다시 나올 건데, 그거는 온라인 분들 제가 나오면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은 안 나왔는데.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지금은 목차 추출 연습만 먼저 할 거예요. 목차 자신 있어지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남았다. 올해까지 하여튼 사례제 핸드북 깔깔깔 다 외우라고 했어요. 그거 외우면서 답안 좀 연습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풀답안 본격적 스타트. 지금 첫 시간에 58회 기출문제 가져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온라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59회가 올해 기출문제인데, 그건 이제 기초 GS에서 해볼 수 있어요. 제가 매년 최신 기출문제는 기초 GS에서 연습을 시켜드렸어갖고 이 수업에서는 안 할 수도 있는데, 혹시 이 수업에서 안 하면 기초 GS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 GS에서. 1번. 그리고 이거 잠깐 얘기를 하고 갈까요? 제 공식. 또 혹시 온라인 분들 중에서 사례 강의 없이 바로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만든 공식입니다. 제가 만든 공식이지만 모든 기출문제에 다 적용이 됩니다. 목차를 잡을 때 스텝 1 정답 잡아요. 스텝 2 판단 기준 잡습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거 5점당 1목차로 만듭니다. 아니면 묻는 바 문제면 묻는 바대로 목차를 잡습니다. 스텝 3 의의를 잡습니다. 이 의의는 판단 기준에서 다수의 목차가 나왔다면 그걸 포괄하는 의의로 잡거나, 아니면 각 목차마다 별도 의의 잡아도 돼요. 의의는 제가 교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락이라는 표준화된 답안지 형식상 쓰기만 하면 되지, 몇 개를 쓰고 여러 줄을 쓰고 필요 없어요. 답안지 이미지상 있냐 없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나만 잡아도 되고요. 포괄적으로 잡을 만한 게 없으면 이 각 판단 기준 목차마다 저마다 전혀 다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냥 개별적으로 목차를 잡아도 됩니다. 의의를.
이게 목차 잡는 제 공식이고 답안지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네요. 아이락이라는 표준 형식에 따라서 씁니다. 이것은 법대에서 정해져 있는 표준 형식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거에 따라서만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다른 답안지 스타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1번) 문제유지. 여기 이제 제 공식 정답 치면서 목차에서 정답 쳤죠. 그러면서 법령의 태도, 판례의 태도, 실무의 태도를 살핀다. 이렇게 두 줄 안 넘게 1.5줄 정도로 쓰면 됩니다. 목차에서 잡았던 결론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치면서 법령의 태도, 판례의 태도, 실무의 태도 살핀다. 판단 기준이 다 법이야. 그럼 법령의 태도 쓰는 거. 판단 기준 안에 판례가 들으면 판례의 태도 살피는 거고, 판단 기준의 심사 기준이나 법이나 판례라고 뭐 얘기하기 좀 애매해. 그럼 실무의 태도 살핀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면 뭐 사례형 문제 하면 실무의 태도 살핀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 2개 이상인 경우도 있거든요. 문제마다 판단 기준이 2개 이상인데 그 2개 이상의 결론도 2개 이상으로 도출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결론 등. 결론을 하나만 쓰는 거예요. 무슨 결론 등. 여기다 써드릴게요. 혹시나 여러 가지의 결론이 도출되는 문제는 하나만 얘기하면서 결론 1등에 관한 법령의 태도, 판례의 태도, 실무의 태도를 살핀다 라고 쓰면 됩니다. 문제의 요지라는 것도 아이락 표준 형식상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있기만 하면 되지 이걸 뭐 2줄 썼다, 3줄 썼다, 4줄 썼다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진 않아.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결론이 여러 개일 때도 다칠 필요가 없고요. 하나만 쓰면서 요약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이거는 2줄에서 끝내야 돼. 이걸 갖다가 막 6줄 쓰고 있으면 안 돼. 무조건 긴 거는 여기가 길어야 돼. 판단 기준이. 그 다음에 의. 의는 판단 기준이 2개 이상일 때 포괄할 수 있는 의의를 있으면 의의 포괄해서 쓰고요. 만약에 포괄할 수 있는 의의가 없다면 바로 판단 기준 들어가면서 개별적으로 의의를 적어도 됩니다. 이제 나왔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배점상 판단 기준. 그리고 방금 제 입에서도 나왔는데 배점상 판단 기준을 써야 돼요. 배점상. 배점이 만약에 굉장히 길어온 판단 기준을 많이 써야 되고요. 배점이 적으면 조금만 쓰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아주 현명화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 적용되더라고. 논리의 법칙이지. 논리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유레카 같은 거죠. 이대로만 쓰세요. 5점 단위 문제. 반드시 공식화된 대단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쉬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사례 강의에서 저렇게 그대로 연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온라인 분들도 알고는 계실 건데 매주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마다 온라인 줌 미팅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리사 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다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9시 55분에 줌 미팅 링크를 올려드리고 있고요. 줌 어플만 깔아두시고 링크 접속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거기서도 계속 했었죠.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제 답안지를 내면은 첨삭해 드릴 게 제일 중요한 게 또 여기야. 여기가 점수가 예를 들어서 7점인데 판단 기준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제가 좀 판단 기준 목차 좀 나눠주세요. 이런 거 적어 드릴 거예요. 교수님께서는 이거는 제가 만나본 분마다 제가 정확하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참 애매한 부분이 한데 2분 안에 채점을 한대요. 2분 안에 한다는 것은 내용을 자세하게 보는 게 아니라 표준 형식이 갖춰져 있는지, 그다음에 흐름이 있는지 쭉쭉 그 키워드만 잡는다는, 키워드 잡는다는 게 보통 목차 본다는 소리입니다. 목차가 배점에 맞게 여러 개로 나눠놔야 돼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논문은 그렇게 안 써요. 논문은 문제 요지에다가 의의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논문은 문제 요지가 되게 길어요. 한 페이지예요. 나중 논문 그런데 우리 답안지용으로는 이렇게 가자고. 이게 60점 최적화된 답안지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 판단. 이게 사안포서입니다. 구체적 판단이라는 것은 막 가불변, 문제에서 준 사실관계가 있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발명 이름들이 나옵니다. 뭐 자동화 기술. 아니면은 이런 거 소스 뿌려놓죠. 법리와 연관된 거. 상업적 성공이 있었네. 이런 것들. 설문에서 뭔가 이상한데 이 말을 왜 줬지? 라고 한 것들을 그대로 다 써놓는 게 이 구체적 판단 목차야. 근데 제 답안식에 따른 이 구체적 판단하고 결론이 거의 겹칩니다. 저는 이거를 같이 써요. 원래 아이락에 따르면 각각 쓰는데 저는 그냥 같이 씁니다. 구체적
판단의 결론. 구체적 판단이라는 것은 사안포섭을 하고요. 사안포섭이라는 건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특허법 몇 조를 적용한다, 민법 몇 조를 적용한다, 판례 뭐를 적용한다 이건 거고 결론이 이제 진짜 묻는 바에 있다는 거. 그래서 쟤는 저렇게 한다. 아, 쟤가 이긴 거다. 이게 결론인 거고. 근데 이 내용이 적지다 보니까 저는 그냥 한목 차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점당 1목 차에 따른 제 공식이 또 놀랍게도 이 구체적 판단에서 누락되는 것까지 방지를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7점이야. 근데 문제에서 막 상업적 성공이 있었어. 근데 내가 판단 기준이 안 썼어. 근데 판단 기준이 한 목차밖에 안 떠올라. 7점은 두 목차가 떠올라야 돼. 그럼 바로 상업적 성공으로 판단 기준 하나 더 쓰는 거.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사례 강의에서 많이 했었고 기출 강의에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 읽을 때 제가 강평하면서 할 건데 아 잠깐만 이거 동그라미 넣으세요. 아 이것도 동그라미 넣으세요. 그게 이제 구체적 판단에다 사안포섭할 것들 동그라미 해놓고 이걸 바탕으로 필요하면 5점 더 1목차 할 때 판단 기준 눌린 것들을 해놓으라는 문제 읽을 때 동그라미 넣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오리엔테이션 잠깐 했습니다. 제 공식에 따라서 목차 추출하는 거, 그 다음에 추출된 목차로서 답안지 뽑는 거. 이거 목차로 가지 않고 초안이라고 해야겠네. 초안 연습하고 이게 목차네. 이건 목차 뽑는 거. 1번 가겠습니다. 갑은 2015년 8월 11일 정에게 이게 날짜 2개 이상 나오고 사람 2명 이상 나오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날짜 그림은 우리가 1차 때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쉬운데 사람 그림은 사실 민법에서 수업 들으셨던 우리 류건 선생님하고 했던 거 그런 것처럼 그리는 건데 이게 좀 깔끔하게 안 그려지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해요. 갑은 날짜 2개 이상 사람 2명 이상 나오면 어떻게든 그림을 그리세요. 정에게 무슨 발전기 세트 공급 계약 2015년 8월 11일 은 2015년 8월 25일 가액에 구성품 X를 개발해서 공급하기로 계약. X 개발과 공급 계약. 2015년 8월 25일. 답은 병에게 위 세트 중 Y의 기본적 과제와 아이디어, 동그라미. 기본적 과제와 아이디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연구개발 중 전반적 관리, 이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연구를 보조, 이거 동그라미. 이런 게 구체적 판단에 나오는 그 키워드들이에요. 지금 그 아이디어 제공, 관리, 보조, 이게 전부 다 발명자 아니다. 그 판례 문구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요 사안포섭이 늘어나는 소리야. 사안포섭에서 갑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저거 했기 때문에 여기 한당 기준에 따르면은 그 사람 발명자 아닙니다. 이게 동그라미 해놓는 거야. 읽으면서. 이 기본적인 과제를 뭐 이렇게도 해줘. 단순한 착상을 제시하고 뭐 이런 표현도 쓰긴 하거든요. 그게 그거예요. 병은 병도 나왔죠 지금. 갑과 약정은 하지 않았지만 Y를 발명했다. 계약은 없고요. 얘가 이제 Y 발명. 그 위에선 개발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개발이라고 쓰게요. 1계약과 2계약에 따르면 아까 이게 이제 1계약이고요. 이게 2계약입니다. 갑과 을의 계약을 통해 발생한 모든 주식재산권은 갑을 거쳐 정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다. 나중에 여담을 알아두세요. 이제 변리사 하시면 계약서 쓰는 것도 보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뭐 변호사분들이 삐지긴 하는데 삐질 거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야.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실무에서는 보통 이렇게 돈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계약서 맺어서 내가 돈 줄 테니까 니들이 다 만들어 와. 이거 돈줄인데 돈줄이 권리 다 뺏어가요. 돈 충분하게 줄 테니까 발명도 만들고 나한테 납품도 해. 얘가 다 권리 간다는 소리야. 모든 주식재산권이라고 했는데 보통 특허권이지. 특허권 다 얘가 간다는 소리예요.
제2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X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을에게 귀속되어 있다가 1계약과 2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에게 승계된다. 하여튼 모든 다 정거라 이 소리야. 그런데 을은 2018년 5월 28일 출원을 해서 이게 날짜가 이제 우리가 전형적으로 1차 때 많이 했던 그게 나오네요. 요건 이 그림이죠 또. 을은 별말 없으면 한국, 밑에다 국가, 날짜 2018년 5월 28일 X, 밑에 별말 없으면 발명자 을 출원해서 2018년 이건 같은 출원이니까 같이 그려도 돼요. 12월 17일 등록받았고 저는 특허청의 행위는 위에다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병에게 2019년 7월 30일 병이 아니라 무네요. 이전해줬다. 야, 이거 실제로 58에 나왔을 때 문제는 심플했는데 일단 사람이 갑을 병정 무 5명이나 나와.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긴장 상태니까 헬파티 되셨더라고. 문제는 쉽거든요. 되게 많이 좀 시간 뺏기고 헬파티 됐었어요. 그리고 이건 뭐 제가 사례 강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통적으로 이런 스타일이 뭐냐면은 특허법 전문 교수님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민사법 전문 교수님이 들어간 겁니다. 특허법 전문 교수님은 이렇게 문제 출제 안 해요. 우리 변리사 실무하는 것처럼 출제를 하고 이거 전부 민법 관계야. 이 계약서가 전부 민법 관계거든. 이건 민사법 전문 교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근데 민사법 전문 교수님이 들어가시는 사례가 그동안은 더 적었기 때문에 그동안 기출문제들을 연습한 친구들이 굉장히 좀 낯설었던 거지. 등장인물 많고 그림 그리는 게 우리가 1차 때부터 이 그림이 익숙했지 이 그림 익숙하지 않고 물론 민법에서는 이 그림 그리지만 민법 1차 끝나고 2차 들어갔을 때는 안 그리잖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문제는 쉬웠는데 뭔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림 그리다가 지치고 다시 그리고 하다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겼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 봐봐. 이런 걸 저는 이제 퇴근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거 잔뜩 사실관계 줘놨잖아. 갑을병. 근데 갑자기 이상한 거 또 튀어나오지. 문장 바꾸면서. 문장이 갑자기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면서. 이걸 저는 퇴근 문제라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안 그러면 시험장에서 쫄 수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GS를 만들어가서 충분히 공감되는데 교수님 입장이 이걸로 이제 보통 판례 사항 가져오죠. 이걸로 판례 사항 가져왔어. 근데 내가 이제 30점짜리 해야 돼. 30점이 안 나오네. 그럼 퇴근 문제 하나 끼워 넣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판례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전혀 다른 판례가 하나 더 붙여서 이 이상의 판례로 하나의 문제를 구성할 수 있다는 느낌을 좀 아세요. 다 하나의 세트 메뉴지가 않아.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 결론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 적용하는 판례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이거 전혀 다른 판례였거든요. 이거 당시 최신 판례였어. 물론 너무 유명해서 다른 사람들 다 잘했는데 얘하고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묻는 바가 아예 달랐다고.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튀어나왔냐? 퇴근 문제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알아두세요. 쫄지 말고 퇴근 문제 항상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사실관계를 이렇게 좀 잡아놨네. 그 수업 끝나고 복습하실 때 이거는 우리 1차 때부터 너무 많이 했다. 이런 거 좀 같이 그려보세요. 요 필기재료 다 올려드릴 거예요. 온라인 분들도 요거 필기재료 다 올려드릴 거니까 듣고 계시는 홈페이지 가시면 자료실에 있을 겁니다. 다시 그려보세요. 하여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민법적 문제가 오랜만에 나와갖고 쫄아갖고 이 단순한 그림을 못 그리다가 시간 되게 많이 놓쳤었습니다. 실제 1번 문제 기출에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1번 문제 봐봐. 근데 문제 되게 심플해. 갑을병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라는 게 저는 이제 법적 지위라고 하죠. 우리 사례 강의에서 많이 썼죠. 전기 자동차 발전기 세트와 관련해서 이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공동 발명자 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번. 레퍼런스 잠깐 말씀드리면 법적 지위 문제 있죠. 이게 전형적으로 민법, 민사소송법, 그걸 민사법이라고 하거든. 민사법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허 전문 교수님들께서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심사님 출신의 교수님들께서 많이 들어가셨는데 자꾸 무슨 청와대 신문고에다가 뭐 하고 해서 좀 기분이 많이 나빠지셨다는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다 보니까 특허 전문 교수님이 많지가 않거든. 그 민사소송법이라 민법과 민사소송법, 민사법 전문 교수님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 스타일이 완전 다르거든. 우리 특허 전문적으로 하는 그 스타일하고 연습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쫄 필요가 없어. 왜냐면 민사법 문제가 사안이 다양하지가 않아.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알고 계시면은 심플하게 나올 수가 있어. 첫 번째가 우리 사례 강의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무권리자냐 정당 권리자냐 이거. 갑을병정 나올 거라고. 그 중에 누가 정당 권리자인지. 갑을이 정당 권리자고 병은 무권리자인데요. 이거. 갑을병정 무 나봐도 똑같아. 갑을병이 정당 권리자고 무권리자인데요. 아니 갑만 정당 권리자고 을병정무 다 무권리자인데요. 시불하다고. 그냥 누가 뭐고 누가 뭔지. 여러 사람 나와도 다 똑같은 거야. 그래. 권리행사는요. 권리행사는 이건 좀 0.1초 만에 가야 돼요. 0.1초 만에. 정의무한테 이거 지금 특허권이잖아. 그럼 35조하고 99조의 대비. 이거 사례 강의에서 너무 많이 했잖아요. 교수님 대비 제일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특허권 없애버리고 35조 추론하거나 아니면 특허권이 그냥 유지한 상태에서 이전 청구만 하거나 물론 추론 단계가 나오면 이제 34조 여긴 없고 그거 하는 거야 그거. 출원이었다면 34조하고 여기 없는데 이거. 그래서 출원인 변경 청구도 허용할까? 이거 연습 안 했잖아 사례 강의에서. 심플함이야 그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저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제3자하고 배타권자. 그래서 이 제3자가 법적 지위가 나뉘는 게 정당 권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침해자인지 이거 푸는 거예요. 야 이거 나중에 또 기출문제에 나올 거예요. 나오면 또 말씀드릴 텐데 사례 강의에서 너무 많이 했었다. 정당 권한 있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쟁점이 선사용권. 맨날 그 문제 나온다 그랬지? 선사용권. 그 다음 또 맨날 나오는 게 뭐였어요? 권리소진. 이게 맨날 나온다 그랬지? 그게 뭐야? 하나가 돈 줄 거, 하나가 출원 전일 거. 돈 주는 게 권리소진하고 실시권 주는 거잖아요. 로열티. 그 다음 출원 전이 선사용권이잖아요. 맨날 그거 나오는 거야. 그게 있냐? 아무것도 없는 침해자냐? 이거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0.1초 만에 나와야 돼요. 여긴 뭐 하는 거야? 배타권자가 이 침해자한테, 정당 권한 있는 자한테는 못하고, 이 침해자한테 이거 하는 거예요. 민사상,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 이 0.1초 만에 쓰셔야 돼. 형사상, 반의사불벌죄이긴 하지만 답안지에는 고소를 통해서 적정인 수사를 유도한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 필요 없지만 답안지는 고소 한번 해본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형사상 고소. 그 다음에 심판상, 보통 심판상까지는 쓸 필요 없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 말 없으면 심판까지 가는 거야. 심판은 적적권학. 아니 배타권자가 하는 게 적적권학이잖아요. 이렇게. 이 적적권학을 해놓으면 여기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에서 유리하게 심결이 적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0.1초 만에 그냥 쓰는 거야. 이 민사법 문제 두 개밖에 없어요. 법적 지위 잡고 권리 행사. 그리고 사례 강의에 써 있었지만 목차도 이렇게 잡아도 돼요. 법정 지위 잡고 권리 행사를 잡고. 이 문제 봅시다. 이거. 결론. 갑을병에서 이제 공동발명자인데 이게 이거 뭐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판례도 전 본 적이 없는데 봤더니 우리 변리사스쿨 특강 교수님 논문에 있더라고. 발명이 A 플러스 B야. 그럼 A 만든 사람, B 만든 사람 얘네들은 공동발명자로 보자. 보통은 우리가 배웠던 공동발명자 판례 있죠. 그건 발명이 A야. A 자체를 같이 한 거거든. A 자체를. 근데 얘는 A 플러스 B야. 이런 사람 나는 판례를 본 적이 없거든. 어디서 나온 거야 도대체 했더니 우리 특강 교수님 논문에 있더라고. 지금 거는 공동발명자가 아까 X 만든 사람이 을이었고요. Y 만든 사람이 병입니다. 이들이 공동발명자예요. 이유는 이들이 발명자고요.
사실 이렇게 하면 쓸 말이 없잖아. 이게 아니고 이유는 저거 쓰는 거예요. 을병 나왔으니까 지금 빠진 애들이 있잖아. 갑하고 정이 발명자가 아니다. 이 이유를 써야 답안지가 구성이 되는 거야. 그게 좀 2차 답안지의 특징이지. 현실에서는 그냥 갑정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답안지용으로는 갑정에 더 주목을 해줘야 돼. 갑은 아까 했어요. 동그라미 다 했지? 단순히 착상만 던졌고 그게 제가 예시를 저렇게 했어요. 조윤 중에 커피 마시면 키 크는지 실험해봐라. 그게 단순히 착상을 던진 자라고 해서 발명자로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소장님, 야 발명 안 해? 오늘 집에 못 가겠네? 이런 갈군 사람 발명자 아니라 그랬지. 그 다음에 단순히 알바, 야 이거에서 실험 데이터 만들어 놓고 집에 가. 요거 단순 보조, 발명자 아니라 했잖아. 1, 2, 3 판례 있는 문구 다 나왔잖아. 그래서 갑은 발명자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정은 사기만 했지, 공급계약만 했지. 뭘 했어 얘가. 그래서 발명자가 아닌 겁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돈줄이라고 하지. 이거 쓰는 거지. 후원자, 자본을 제공한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 딱 나왔잖아. 갑하고 정에 대해서 발명자 아니다 판례가 다 나오잖아. 스텝 2 판단 기준. 야 5점 미만이면 땡큐야. 목차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5점 이하면. 이거 5점이잖아.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완목차. 판례. 방금 쭉 쓰는 겁니다. 단순히 자금을 후원한 자, 그 다음에 착상을 던진 거에 불과한 자, 연구자를 관리한 자, 단순 실험 보조자, 이 사람은 발명자로 보지 않는다. 왜? 그 사람들은 발명의 창작행위에 실질적 상호 협력이 없었기 때문에 창작행위로서 협력을 해야 되거든. 의의는 제가 이런 거는 사례진 등에서 전부 다 공동 발명으로 의의를 잡습니다. 총알은 이렇게 잡아도 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GS 답안지를 여기까지 쓰는 거야. 이걸 바탕으로 요거까지 써놔야 돼. 1번 문제 오지. 그 다음에 의의는 뭘로 잡을지, 뭐 공동 발명으로 잡을지 이런 거. 판단 기준에 이제 공동 발명자 판단 기준 뭐 이런 거. 그래서 거기까지 쓰세요. 내가 이따 첨삭을 해볼 건데 가번, 판례 태도, 나번, 검토 요거까지 써주세요. 세부목차. 그 다음에 4번 구축 판단 및 결론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늘 어떻게 썼는지 제가 하여튼 이따 가서 볼 건데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그거 좀 체크를 해야 되니까 결론을 좀 간단하게 좀 써주세요. 정답 맞았는지 좀 체크를 해보게. 핀트 어긋났으면 제가 또 첨삭을 해드려야 되니까. 답안지 보겠습니다. 1번 설문지에 대해서 1번 문제유지 정답 치면서 법령의 태도, 판례의 태도, 실무의 태도를 살핀다. 쓰고 정답 치면서 그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 공동 발명의 의의를 잡아놨어요. 이 이상이 공동을 협업해서 발명한 경우인데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 하나 도망가 버리면 그거 다 거절시키고 특허 못 받게 하고 있다. 누가 하나 도망갔을 때 문제 될까 봐. 그 다음에 3번 여기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판단 기준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목차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판례의 태도는 실질적 창작행위에 가담했는지 그래서 기본적 과제 아이디어 제공하거나 관리하거나 아니면 뭐 여기는 안 들어갔네. 자본만 후원한 자. 자본만 후원한 자가 정 같은 사람이에요. 계약서에서 내가 돈 다 줄게. 이런 사람. 그 다음에 그 답안지 동그라미 3번 있죠. 이거 도대체 어디 나온 거야? 진짜 구글하다가 거기 나오더라고. 우리 특강 교수님 논문에. A 플러스 B로 돼 있을 때는 A 만들고 B 만들고를 A 플러스 B의 공동 발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라는 교수님의 견해가 있었다. 그런데 내가 이거 판례가 아니라 그냥 답안지에는 뭐 굳이 판례인지 교수님 견해인지 이런 것까지 쓸 필요 없어서 그냥 판례 태도에 넣어놨는데 강의를 위해서 출처를 가로 열고 넣어놨습니다. 교수님 논문. 검토 이거 너무 많이 했네. 익숙하죠? 발명이란 건 창작물이기 때문에 발명을 했다는 건 창작적 행위를 한 사람으로 정의하는 게 맞다. 그래서 창작적 행위를 한 사람으로 찾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센스 말씀드릴게요. 이거 사실 사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기출문제에서 문제가 불명확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진짜로 많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제가 공개 강의 아닌 것들은 또 솔직한 얘기들도 좀 드리겠습니다만 불명료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나올 때 교수님께 대놓고 쓰라고.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답안지 씁니다. 이런 거. 요즘 괄호에
발명은 지금 저 X 플러스 Y인 걸로 할게요. 뭐 X 부품 나오고 Y 부품 나오고 세트라는 단어만 나오는데 세트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플러스로 할게요. 플러스라면 X 플러스 Y가 발명인 거고 교수님 논문에 따르면 X 플러스 Y 중에서 X만 만든 사람, Y만 만든 사람은 X 플러스 Y의 발명자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발명자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트라고 나왔으니까 세트가 뭐 플러스인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런 거 좀 써놨습니다. 을하고 정은 공동 발명자. 그 다음에 병은. 그 다음에 저도 뭐 답안지 안 써놨는데 저것도 써주면 좋아요. 하여튼 그런 게 이거거든. 이 구체적 판단. 거기 지금 괜히 뜬금없이 정도 나왔었잖아요. 그럼 정도 같이 써주면 좋긴 합니다. 지금 여기 답안지는 빠져 있는데 정을 자본만 후원한자 그렇게 왔어요. 공급계획 맺다가 돈줄이거든. 실무상 이런 사람 돈줄이라고 하거든. 가서 이제 오셨습니까? 이거 하지 보는 거든. 이해되기 쉽게 제가 얘기 드릴게요. 나중에 변리사 해보시면 알 거야. 돈줄이구나. 돈줄은 발명자 아니다. 그 다음에 갑은 아까 했네. 그 판례상 발명자 아닌 사람. 이봐, 1번 문제는 굉장히 심플했잖아. 근데 이거 그림 그리다가 막 시간 너무 많이 갔다니까요. 그 다음 2번. 갑과 을이, 갑과 병이 Y 발명 관련해서 공동 출원한 경우 갑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는 설명. 야, 이거 이거 제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되게 아쉽게 좀 나왔어요. 좀 1회차는 샘플 강의이기 때문에 공개되는 거여서 더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조금 문제가 아쉬웠습니다. 네. 이게 레퍼런스 참고 사례 좀 말씀드릴게. 이거 우리 사례 강의에서 이미 했어요. 갑이 이제 A를 발명한 사람이야. A 발명자. A 발명자. 근데 이 A 발명을 을이 돈줄 모시고 와. 돈줄이야. 병에게 납품 계약 체결시켜. 뭐 공급 계약이라고도 하는데. 돈줄 스폰서 물어왔어. 얘는 발명자 아니야. 근데 스폰서 물어와서 얘 돈 벌게 해줬어. 얘가 다 판다고. 그래서 얘가 스타트업이야. 얘가 그 부동산 중개업자 같은 거야. 여담인데 변리사님들이 스타트업을 발명을 하면 돈줄한테 매매시키는 거 그것도 해야지라고 한때는 되게 부흥이었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됐어.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변리사님들이 처음에 그거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뭐 여담인데요. 어떤 사무실 같은 경우는 아예 홈페이지 만들어서 기술 장터 이런 거 게시판 만들어 갖고 저희 고객 중에 이런 거 특허받은 분들이 있는데 사가실 분들은 저한테 말씀 주세요. 제가 저희 고객하고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돈줄들이 변리사 통해서 사가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교수님한테 가거나 자기가 스타트업 가거나 그런 분위기가 좀 더 세서 중개를 안 하려 하더라고. 부동산처럼. 그래서 뭐 그런 게 하여튼 여기가 그런 중개업자야. 그래서 갑을 돈을 벌게 해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갑과 을이 공동 출원한 거예요. 이런 판례가 있어. 이랬을 때, 야, 을 너 뭐야? 을 발명자고 둘 간에는 아무런 승계 계약이 없는데 이게 우리 지금 문제에서는 약정이 없다라고 하죠. 약정이 없다. 다른 말로 계약이 없다는 소리야. 다른 말로 승계 계약이 없다고. 야, 둘 간엔 승계 계약이 없고 발명자는 갑인데 넌 왜 출원에 들어와 있는 거야? 너 무권리자 아니야? 요 사안에서 판례가 을을 묵시적 일부 지분 승계인으로 봤어요. 묵시적이라는 것은 옛날에 1차 할 때 민법에서 많이 본 건데 명시적인 약정, 계약이 없어도 갑이 발명자고 갑을 돈 벌게 하는 데 있어서 을이 여러 가지 일을 해줬고 스폰서 물어봤잖아. 스폰서 물어봤는데 갑이 공동 출원한 거에서 아무런 거부함이 없었고 이거 공동 출원할 때 갑이 거부하면 너 출원서에 오지 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래서 여기서 갑이 출원할 때 을이 출원인에 같이 써 있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다가 을한테 스폰서 물어온 거 감사합니다. 보상해 드릴게요.
라면서 일부 지분을 묵시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정황으로 봐야 된다. 의사표시 간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승계 계약서는 없지만 이건 승계한 거다. 판례가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거 원래 판례는 이거거든. 원래 판례는 이건데 지금 보세요. 갑과 병이 공동 출원했는데 아까 갑은 저 권리자가 아니었어. 갑은 발명자 아니었잖아요. 근데 갑과 병이 공동 출원했대. 마치 이것처럼 가고 있지? 가고 있는데 갑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시면 이 판례를 어떻게 써? 아, 이해되세요? 아, 뭔가 이 판례 사안처럼 가고 있는데 저는 답안지에 이 판례를 안 썼어요. 아, 왜냐하면 이 판례를 쓰려면 묻는 바가 이렇게 돼야지. 갑과 병이 공동 출원했는데 갑이 정당 권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이렇게 가던가. 그러면 이제 1번에선 발명자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 순서라고 했잖아. 발명자인지 승계인지 순서라고 그랬잖아. 그럼 2번에선 승계인인지를 보는데 이거 순서라고 그랬잖아. 이거 우리 사례 강의에서 너무 많이 했잖아요. 여기다 쓸까? 이거 법적 지위 잡을 때 야, 니 저 정당이야? 무야? 이거 순서라고 그랬잖아. 1번. 발명자 너? 아니야? 그럼 2번. 승계인이야? 야, 계약서 어디 갔어? 3번. 아, 계약서 없으면 너 묵시적 승계야? 이거 세트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1번 발명자 누구야? 2번 지금 문제 승계야? 묵시적 승계야? 이렇게 낼 거였으면 갑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는지라고 할 게 아니고 갑과 병이 공동 출원했는데 갑을 정당 권리자로 볼 수 있는지 판례의 태도를 설명하시고 이렇게 했어야지.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전받을 수 있는지라고 하니까 그럼 이거 묵시적 일본 승계에 대해서 답을 쓰기가 되게 애매해지고 얘는 일단 발명자 아니고 약정도 없으니까 승계인도 아니잖아. 아, 그러면 출원하고서는 사후에 사는 건가? 사후에 산다 이렇게 썼다고. 지분 사면 된다. 우리 원하면 뭐 병이 원하면 지분 사가야 되는 거 아니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일부 지분 승계가 가능하다. 이걸 써놨어요 답안지에. 이런 게 2차 스타일이다. 정확하게 이런 판례는 있지만 이 판례를 묻는 걸로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그냥 묻는 바대로 쓰고 저는 이 판례가 아니고 그냥 사갈 수 있냐로 물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갈 수 있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부 지분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겠습니다라고 답안지 쓰면 반드시 점수 나온다고. 2차의 한계점이에요. 그 얘는 현실적인 답안지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봐. 이 판례를 묻는 거냐고 지금 이 문제가. 사실관계는 이 판례인 게 분명한데 아니잖아. 뭔가 묻는 바가 최종적으로는. 좀 애매했죠. 아쉬웠죠. 스텝 1. 아니면 뭐 그렇게 쓸 수 있지. 근데 수험생분들 중에서 그렇게까지 쓸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이제 수속도 배출해 봤습니다만 사실 어려워. 수험생분들 레벨에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문제 출제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원래 이 쟁점은 1번 발명자 그 다음 2번이 승계인 묻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르면 1번 발명자 물으셨어서 2번도 이제 승계인을 물으실 차례인데 완전 출제자의 의도에서 막 답안지 쓰는 거지. 승계 여부를 물으실 순서인데 이 판례가 존재하니까 교수님께서는 이 사안을 물으셨다면 예! 가능합니다. 묵시적 승계로 사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아니셨다면은 예! 일부 지분 승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적 계약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쓸 수험생분은 없어. 뭔지 알겠어요? 문제가 다소 불명확해서 의도하신 바는 이거라면 이것도 쓰고요. 그게 아니라 이것도 쓰겠습니다라고 하신 분은 없거든.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른 걸로 일단 쓰시고 잠깐만 다 쓰다 보면 뭔가 생각날 수 있거든. 그러면 가서 두 줄 쓴 거 조금 더 써갖고 밑에다가 더 쓰세요. 그게 현실적이야.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사실 명확하게 문제를 출제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스텝 1 결론. 이전할 수 있다 그냥 그렇게 썼어요. 이게 현실적이니까. 스텝 2 판단 기준. 5점밖에 안 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공식에 따르면 완목차만 있으면 돼요. 저걸 써놨다니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일부 지분 승계 가능하다. 스텝 3 의의는 공동 발명으로 포괄적으로 적어놨습니다. 답안지 보시면 여기 이제 공동 소유로 의의를 적어놨네요.
1번 문제 요지 정답 치면서 법레이트도 팔레이트도 실무에트도 살핀다. 2번 공동소유로 의를 잡고 3번 그냥 일부 지분 승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밖에 안 돼서 검토 재산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4번에다가 이제 저는 강사니까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판례 사안도 간단히 넣어놨거든요. 묵시적 승계 결론에다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만일 갑과 병이 Y 발명의 특허를 이제 공유한 경우 갑과 병의 지분 비율을 설명하시오. 야 이게 이제 뜬금없이 나와갖고 참 그랬는데 이게 이제 대놓고 민사법이지 민사법이고 요거 대법원 판례는 없는데 이제 하급심 판례들에서는 좀 있어요. 그리고 제 판례 노트에도 사실 있고요. 중요한 건 아니어서 밑줄까지는 안 쳤는데 이건 민법 얘기인데 그 논리를 좀 말씀드리면 이거 이 순서에 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특박권이지. 공동소유 법적 성격. 이거 사례 강의에서 많이 했죠. 공유야, 합유야. 그 다음에 2번. 민법에서는 공유일 때 당사자 간에 너 60%, 나 40% 이런 명시적 계약이 없으면 엠빵 추정, 균등 추정하거든요. 지분 비율. 이게 민법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하지. 특허법에는 지분 비율 균등 추정이란 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민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민법 준용 가능한지. 이거 너무 많이 했지? 민법을 준용하더라도 특허법의 특별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 이거. 특허법의 특별 취지는 뭐가 있어? 저거. 타고이자 동의가 있어야지 양도할 수 있다. 그 특별 취지가 있는데 그 특별 취지에 비추면 균등 추정이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민법 그대로 가져와도 된다. 이 라인. 이거 많이 했던 게 저거죠? 민법에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 가능. 그래서 이 민법 준용 가능한지. 그 다음 또 저거지? 민법에서는 공유일 때 1인 소송 가능. 그럼 이 민법 전용에서 특허법원 신결치 소송 1인이 할 수 있는지. 이 라인이잖아. 이 라인이 다 특허법의 규정은 없는데 민법엔 규정이 있고 그럼 민법을 그대로 적용해도 특허법의 특별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지. 그 라인들이야. 이것도 그거예요. 준용 가부가 특허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지. 그 특허법 취지가 대표적인 게 얘네들이에요. 99조하고 139조. 99조가 타공의자 동의 있어야지만 뭐 지분 양도할 수 있다. 그거. 139조가 고의불속 공동심판. 그 취지에 이것들을 적용해도 반하지 않는지. 반하지 않으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 라인들. 사례 강의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거 뭐 저 목차 볼 필요 없이 바로 저 볼까요? 설문 3번 1번 문제요지 정답 치면서 법률태도 판례태도 실무태도 살핀다. 여기는 그냥 애매하니까 실무태도라고 써놨는데 그냥 판례태도라고 하면 됩니다. 이거 우리 제 판례 노트에도 있어요.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냥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냥 여담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나중에 실무할 때 공동 출원인 사건들 가끔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하고 회사하고 같이 한 것들 공동 출원하게 되는데 그때 보통 계약서들 잘 안 쓰시거든요. 안 쓰시면 여러분이 변리사무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돼. 이거 계약서 없으면 50대 50 됩니다. 그리고 출원할 때도 이거 안 써놓으면 그냥 5대 5 됩니다.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서 출원해드리면 돼요. 그거 싫으시면 명시적으로 계약서 쓰시고 출원할 때 출원서에도 지분비율을 쓰세요. 출원서에 지분비율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 고객분들이 관심이 없어갖고 안 쓰고 있을 뿐인데 저는 출원하면서 그걸 쓴 적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시더라고 다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은 서로 간에 협의하셔서 지분비율 정하시고요. 이거 출원서에 쓸 수 있으니까 저한테 지시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좀 공동소유 법적 성격 같고요. 여기 목차가 이 라인들에서 많이 봤던 목차들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나왔고 이것도 기출문제 나왔고 이게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을 때 특별법 우선 적용인데 특허법 법이 없고 취지에 반하지 않은 일반법을 그대로 넣을 수 있다. 그 라인들이. 공동소유 법적 성격 넣고 그 다음에 민법에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 민법 규정을 알아야 돼. 1차 때 기억났던 거 다시 살짝은 상기하셔야 되는데 민법에 추정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5점밖에 안 돼갖고 더 쓸 수가 없어요. 맞잖아. 5점밖에 안 되잖아. 이 라인들은 문제가 다 7점 이상으로 나왔거든. 이거는 거의 뭐 3점으로 나왔거든. 그럼 목차를 더 쓰는데 여기 5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짧게 판단기준 하나 쓰고 끝나버려야 돼. 또 자세하게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 3번 민법상 규정 이거 하나만 쓴 겁니다. 이 이후에 가는 게 이거거든. 그 민법을 준용하는 것이 특허법 취지에 반하는지 이거 가는 건데 이거 5점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판단 기준을 또 써?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버무리시면 되는 거야. 이게 배점에 따라서 답안이 쓰는 거예요. 배점에 따라서. 마지막 4번. 전원 분배 장치 X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관련한 조치를 설명하시고 아까 이거 퇴근 문제라고 그랬어요. 퇴근 문제인데 오히려 15점이나 되네. 퇴근 문제들은 보통 10점 미만인데. 이게 저거였거든요. 이게 저거예요. 이 당시 최신 판례였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적중을 했었고요. 발명자가 팔았어. 뭐 종종을 여기다 팔린 거지. 발명자가 팔았는데 발명자가 먼저 출원해. 먼저 출원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출원 전 승계는 먼저 출원하면 제빵이다. 그리고 내가 먼저 출원했기 때문에 이건 내 거다. 그래서 내 거를 뭐한테 준 거기 때문에 이거 종적으로 못 거다. 요거 주장한 거. 그 판례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출원 전 승계는 먼저 출원하면 대항 요건을 갖춘다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게 대한민국 하늘 아래 너하고 나는 둘이 있을 수 없다 이거거든요. 대한민국 하늘 아래 특허권은 온리 원이기 때문에 너도 특허권 갖고 얘도 특허권 갖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지위가 있을 때 누구 하나 픽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지 지금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 너도 있고 얘도 있을 수 있다. 왜? 넌 나쁜 놈이고 얘가 착한 놈이고 넌 무권리자고 얘가 정당 권리자고 양립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애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는 38조 적용한다. 38조가 먼저 출하면 대항요건 가진다. 그거. 그래서 먼저 출하면 대항요건 가진다는 것은 어떤 나쁜 놈이 뭐 예를 들어서 을 같은 나쁜 놈이 이중양도란 거야. 쟤도 샀고 쟤도 샀어. 쟤도 승계인이고 쟤도 승계인이야. 근데 특허법상 특허권을 갖는 승계인은 온리 원이거든. 그 승계인 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양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 아래 두 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누군가를 픽할 때 출원한 사람을 픽하겠다 이거야. 그게 이제 38조인데 지금은 네가 발명하고 넌 팔았기 때문에 넌 무권리자란 소리야. 무권리자와 정당 권리자 사이에서는 먼저 출원하면 대빵이다. 이 교문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넌 먼저 출원했을 때 무권리자 출원이라 이거야. 그러면 무권리자 출원을 사간 거기 때문에 얘는 무권리자 특허권자인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당 권리자는 누구냐? 정거란 소리야. 그렇게 그 최신 판례. 4번. 뭐 지금 방금 얘기했으니까 레퍼런스는 빼겠습니다. 얘는 이 기출 당시의 최신 판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 2, 3번은 이 당시에 논문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탑10 판례에 굉장히 많이 나오던 공동발명자 내용들이었고요. 그러니까 둘 다 최신 이슈 내용들입니다. 하나는 탑10 판례와 논문들을 많이 했었던 공동발명자 요건. 근데 사실 이거 문제는 너무 심플하게 나왔고 그 당시에 공동발명자 요건으로 많이 쟁점이 된 거는 사실 이거예요. 그냥 여담으로 알려드릴게요. A라는 약을 둘이서 만들었을 때 지분 비율을 어떻게 나누는 게 맞냐. 무조건 엠빵할 게 아니고 여기 지금 그냥 균등하는지 아닌지 거기까지만 썼지. 근데 그거 말고 이 당시에 논문이 많았던 거는 엠빵 못하겠다라고 했으면 몇 퍼센트 해야 되냐. 어떤 행위를 하면 60%, 어떤 행위를 하면 40%, 어떤 행위를 하면 30% 이거 어떻게 정하는 거야? 판례가 없거든. 우리끼리 논의해보자. 그게 제일 이슈였는데 그건 너무 산으로 가는 거니까 그거 싹 빼버리고 이렇게 냈던 거예요. 어쨌건 다 최신 이슈 사안이었습니다. 기출문제 강의들은 제가 뭘 출제 의도를 가지고 출제하셨고 그건 대비는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최신 이슈와 최신 판례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건 대비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매년 저 최종 정리 대신해서 최신 판례하고 탑10 정리 해드리거든요. 거기서 다 말씀드릴 거예요. 거기서 다 나왔던 문제들. 그래서 제가 아까 적중했다라는 게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게 대비할 겁니다. 야, 얘가 15점이지. 보통 이렇게 안 내는데 퇴근 문제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 이제 집에 가고 싶다 이거야. 보통은 요즘 기출경영 보시면 이거 쭉 보시면 아실 건데 7점 넘는 문제들 요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딱 정확하게 판단 기준 많이 써봐야 2개까지만 써봐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 퇴근 문제니까 그냥 확 15점 나왔어. 이런 거 별로 없었는데. 이런 거 있을 때 제 공식이 아주 정확하게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점수가 높아버리면. 초안 작업은 스텝 1. 정답. 이거 정답이 뭐야? 권리의 승계와 관련한 조치잖아요. 아, 이것도 문제가 좀 추상적이지, 불명료하지. 그래서 사실 그냥 내가 교수님 출제 의도까지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이거 저거야. 이거 우리 그 GS에서 많이 했었는데 여기까지 가야 돼. 법적 지위 잡고 권리 행사 잡아서 정당 권리자, 무권리자한테 뺏어오는 거. 여기까지 가야 돼. 그래야 15점이 맞춰지거든. 지금 요거까지 가야 돼. 35, 99조의 대비까지. 그 문제였어요. 사실 요것만 보면은 야 이걸 써야 되는 문제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 GS에서 너무 많이 연습했거든. 제가 너무 많이 연습시켜드렸거든. 그럼 그거 하고 아 여기까지 쓰는 거구나. 15점. 이 결론은 정이 지금 무가 갖고 있잖아요. 무한테 35조, 99조의 둘 중에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35조는 지금 정의 정당 권리자니까 얘한테 무효시만 걸어갖고 얘가 특허권 죽여버리고 얘가 35조 추론 다시 하는 거. 그 다음에 99조에는 얘가 얘한테 소송 걸어서 이건 내한테 내놔라 해갖고 판결 이기면 특허청 가서 이전 등록 청구하는 거.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승계를 해온다. 가져온다. 이 소리예요. 이 권리 행사를 가지고 조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조치라는 게 법적 지위만 잡는 건 우리가 조치라고 안 해요. 야 이거 억울한 사람이 가갖고 그냥 때려 잡는 것까지 그걸 조치라고 한다고. 권리 행사를 보통 조치라고 그래. 어쨌건 제 공식도 여기서도 너무 좋은 거야. 제 공식에 따르면 15조면 3목차 이상이 필요하잖아. 5점 단위 목차니까. 그럼 법적 지위만 잡으면 3목차가 안 나와요. 아, 조치는 거는 권리 행사까지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지고 추출할 수 있는 거고. 그래 볼까? 15점이잖아. 3목차잖아. 제 공식에 따르면. 그럼 봐봐. 법적 지위 1목차밖에 안 나온다고. 정당이냐 뭐냐는 아까 그 판례요. 발명자라 할지라도 팔아버렸으면 먼저 출원하는 게 대항력을 갖출 수가 없다고 판례 쓰고. 그럼 2목차가 남잖아. 아니 무조건 그러면 35, 99조에 2개 써야 되는 거야. 2목차. 이거 대비. 연습 많이 했잖아. 그렇게 해야 3목차가 경선이 된다고. 제 공식에 따르면 조치라는 것은 권리 행사까지 쓸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도 추론이 될 수 있어서 여러모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얘기했네. 스텝 2 판단 기준은 15점이나 돼버려 갖고요. 요거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나 제 공식이 꼭 필요한 문제입니다. 제 공식 5점 단위 1목차에 따르면 이거 묻는 법 문제는 아니잖아. 묻는 법 문제는 아니니까 이제 5점 단위 1목차에 따르면요. 3목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완목차 판례 쓰고요. 발명자가 팔았으면 무권리자다. 그 다음에 2목차, 3목차를 30호조하고 99조의를 대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게요. 의의는 이게 지금 판단 기준 별로 의의를 쳐놨네요. 포괄적으로 잡는 게 애매해서 각각 의의를 쳐놨습니다. 답안지 보시면은 1번 문제유지 정답 중에서 무권리자로 보는 판례의 태도와 정당 권리자 조치에 관한 법률 이태를 살핀다 이렇게 해놨네요. 그 다음에 2번 법적 지위, 그 다음에 3번 절차가 이게 여기는 이렇게 써놨네요. 3번 절차를 35조하고 99조의 일을 좀 나눠서 기간 절차 효과로 또 비교를 해놨네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또 제 이 순서에 따라서 했어요. 법적 지위하고 권리 행사대로 목차 잡아도 된다. 이거에 따라 했고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요거 하나 목차 쓰고 35조 목차 하나 쓰고 99조의 목차 하나 써도 되고요. 지금 목차는 요거 하나 잡고 35조, 99조를 비교식으로 가면서 이들에 대해서 요건들을 좀 나눠놨습니다. 어쨌건 하여튼 3목차 나오면 돼요. 15점짜리니까. 얘는 지금 법적지 하면서 판례 썼고요. 발명자도 팔았으면 끝이다. 그 다음에 의의는 각각 개별적으로 썼어요. 38조 의의 잡고 판례 썼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권리행사, 얘가 35조하고 99조에 이렇게 두 개여서 투목차가 되는 건데 그들을 이제 기간, 절차, 효과로 나눠서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거 다 사례진도부에 있는 내용들만 했거든요. 얘는 결국 이제 4목차가 됐는데 어쨌건 3목차 이상만 되면 되니까요. 3목차 이상만 되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3목차를 맞추려면 효과 빼고 가도 돼요. 기간하고 절차. 조치까지만 가면 되는 거였으니까. 네, 1번이었습니다. 1번 총평할게요. 1번이 사실 지금 이렇게 수업을 듣고 정답만 보면 너무 쉬운 문제였어. 근데 실상 시험장 갔을 때는 등장인물이 많아갖고 생각보다 이걸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시간 끌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쫄아갖고 뭐 다른 게 있나? 그랬던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 적중했던 또 문제고요. 이것도 최신 판례 문제입니다. 당시 일사부재라고 중부심판금지에 대비했던 판결문에서 대비를 해갖고 제가 이런 거 대비 교수님께서 제일 좋아하신다 해갖고 GS에서 많이 했었는데 기출문제까지 나온 일사부재라고 중부심판 대비. 제 사례자인들 보시면은 그러니까 58회니까 2021년이니까 21년 전에 있었던 사례자인들 보시면은 제가 대놓고 이 문제들 다 만들어놨었고 GS에서도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적중을 했던 거죠. 갑은 2014년 8월 6일 의리가 찐 통풍치료제 X의 청구의 전부에 대해서 무효심판 청구했다. 갑은 무효심판 절차에서 특활물 기존 통증 치료제 두세 개를 단순 결합. 이런 거 일단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게 저 진보성만 나오면 제가 결합 발명서라 그랬었죠. 이거 결합 발명하는 건데 사실 여기 진보성이 메인 테마가 아니어서 그거 쓸 말은 없지만 이렇게 하면 결합 발명이야. 진보성 부정돼서 무효로 주장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갑의 무효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 모두라는 게 청구권이 전부이기 때문에 무효 심판 청구권별로 결론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각 청구권 전부 다 졌다 이 소리야. 그래서 모두라는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모두 기각하는 심결을 했다. 1차 심결에 대해서 갑은 심취소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갑의 청구를 또 모두 기각. 모두라는 게 청구항별로 결론이 다를 수 있는데 전부 다 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모두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해 가면 이제 대법원 가는 대법원은 2019년 1월 17일 또 모두 기각. 그러니까 청구항별로 다를 수 있는데 청구항별로 다 졌다 이 소리야. 다 져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 대법원 기각까지 되면 이거 확정된 거예요. 1월 17일자로 확정된 겁니다. 근데 대법원 기각 판결에 따라 확정되는 것은 그 오전 0시가 아니어서 확정 시점은 1월 18일 오전 0시부터 돼요. 뭐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1월 18일 오전 0시에 확정돼 버렸습니다. 이거 끝났어. 더 이상 불복이 안 되는 확정이 돼 버렸어요. 1월 18일 오전 0시에. 그런데 갑은 1차 심결에 대한 심취소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하루 전에 2019년 1월 16일 1월 18일 오전 0시부터 확정이에요. 근데 그 전에 뭐야 이거? 일사부재리 안 걸린다는 소리야.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확정 후에 심판 청구하면 걸리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그 확정 이틀 전에 했잖아. 이틀 전에. 확정 이틀 전에 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아니에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뭐야? 중복심판. 일사부재리 중복심판 세트 메뉴라니까. 두 개가 사건 두 개 있는 거거든. 사건 두 개 있는 거. 근데 일사부재리는 확정 심결이 있는지 보는 거고요. 중복심판은 전 심판 계속 중인지 보는 거예요. 이 중복심판은 어떻게 돼? 중복심판도 안 걸려. 왜 안 걸려? 중복심판은 심결시 기준으로 전 심판 계속 중인지 보는데 보통 심결이 9개월은 넘지 이틀 만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심결시는 무조건 1월 18일 이후라고 봐. 그러면은 저 심결시 당시에 앞사건 죽어버렸잖아. 중복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다? 이거 이제 이해되면 게임 끝난 거지. 이게 그 상황이다. 그 기억나세요? 일사부재라고 중복심판이라는 것은 모순접촉 방지를 위해서 사건 두 개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사건 두 개 안 하겠다. 근데 이거 지금 사건 두 개 된 거야. 그럼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모순접촉 방지가 훼손되는 거 아니냐? 그거 기억나세요? 모순접촉 방지라는 가치관 때문에 일사부재라 중복심판이 있는 건 맞지만 이 심판 허용 안 하면 심판 청구권이 제한돼서 근데 심판 청구권이라는 게 헌법상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모순접촉의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 청구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건은 그냥 진행하게 된다. 이게 두 개 비교 형량에서 저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안한데 너 잠깐만 양보해라. 그 논리.
이거 두 개 사건 진행된 거야. 이거 주구장창 이거 기출문제 나오기 전에 그 전 GS에서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이거. 하루 전에 통상일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거 지금 42조 3항1호를 좀 이상하게 표현했네요. 이게 쉽게 실시 위반입니다. 42조 3항1호. 42조 3항1호 기재하지 않았으며 미안성 발명에도 해당한다. 29조 본문도 같이 했네. 용이하게가 쉽게 실시 기재가 안 된다가 발명의 설명 안 되고, 또 미완성이기도 하대요. 효과 미완성이다.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의학용도 발명 같은 경우는 42조 3항1호 위반인가 동시에 29조 본문 같이 될 수 있거든요. 뭐 그걸 좀 이상하게 써놨네. 무효 심판 청구했다. 1번. 갑의 2차 심판 청구에 관한 조치를 일사부재리와 중복 심판 금지 관련해서 설명하시오. 야, 이거 뭐 대놓고 또 이것도 제 공식이 딱 필요한 상황이네요. 15점이나 돼버렸잖아. 사실 이렇게 문제 숙제 안 하는데 58회가 좀 퇴근 문제들이 많았네요. 0.1초. 이건 제가 정확하게 적중했던 겁니다.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대비했었거든요. 문제 2번. 교수님이 제일 좋아하시거든. 제가 이 교수님들하고 제일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의 가장 근접한 생각을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저희 이제 그 최영덕 박사님께서도 이제 민사소법에 엄청난 대가신데, 저희가 한 분을 계속 말씀드리긴 했어요. 옛날부터 제가 엎드려서 이제 삼고초려 이상으로 계속 모셔갖고, 근데 그분이 이제 현직 교수님이어서, 저희 학원에 와서 이렇게 강의하고 이런 건 안 되고, 대신 이제 엎드려서 좀 말씀 좀 드리고 또 선물 공세 좀 하고 해갖고 자신의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건 아니고 우리만을 위해서 별도로 인강을 찍어갖고 제공해 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 진짜 잘하셔. 우리 특강 교수님 이규 교수님 말씀 진짜 잘하시잖아요. 제가 이분을 계속 상고초려한 게 이규 교수님 버금갈 정도로 말씀이 참 차분하고 저는 너무 듣기 좋았어요. 그 딱 톤만 들어도 이분이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제가 어렵게 모셨는데요. 12월 중으로 강의 보내주신다 했는데 12월이 벌써 끝나버렸네요. 하여튼 제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해서 강의 조만간 이제 올릴 겁니다. 올리면은 온라인문으로 한번 참고해보세요. 저 현직 교수님이십니다. 네, 말씀 너무 잘하십니다. 제가 저도 학교 다닐 때 서울대학교에서 홍문혁 교수님 수업도 듣고 또 다른 분 수업도 들었었거든요. 민사소법 한번 경험을 해보려고. 근데 이제 홍문혁 교수님도 수업이 너무 좋았지만 그 이대 교수님께서 서울대 교수님이 없다 보니까 대신 와서 수업을 해주셨어요. 과정은 만들어야 되는데 교수님이 없어갖고 그때 이제 홍문혁 교수님 말고 또 교수님이 좀 안 계셔갖고 민사소법 이제 이대에 계신 교수님께서 와서 해주셨는데 말씀 너무 재밌게 잘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민사소법 모르지만 그냥 듣고 있으면 너무 재밌는 거야. 모르지만 그런 느낌을 제가 오랜만에 또 받아갖고 어렵게 모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학원 강사님들하고는 달라. 학원 강사님들은 저도 그런 걸 좀 느낌을 배제하려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스터디하고 가져와서 제 실무적인 노하우를 말씀드리는데, 막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냥 얘기를 드리고 그냥 무조건 그 다음엔 이거예요 하면서 여기서 갑자기 이 말이 끊겨. 흐름이 끊겨. 그게 암기식이거든. 학원 강사님들 대부분의 수업이 그런 게 암기식이야. 이거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이거는 그냥 또 이렇게 쓰세요. 이게 되는데 교수님들은 이게 다 연결이 돼. 왜냐하면 하면서 연결이 되고, 왜냐하면 수학적 조건이 있죠. 왜냐하면 하면서 그리고 꼬리 물기 있죠. A면 B니까 그 다음에 B 얘기했으니까 B면 C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돼. 이게 있거든요, 교수님들은. 그게 진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분들로 제가 좀 모셨어요.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결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이거 2번 빨리 하고, 사실 58회는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사례 강의에서도 하이라이트가 3번이에요. 3번. 3번에서 다 말려버렸어. 1번이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 좀 등장인물이 많아갖고 시간 뺏기다가 2번은 뭐 너무 잘 쳤어 다들. 3번에서 끝나버렸어. 3번에서. 3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은 이제 빨리빨리 하고 갑시다. 이거 아까 했지? 일사부재리 위반 아니야. 왜냐하면 청구 당시에 확정 신결이 없어요.
왜냐면 대법원 하루 전에 했잖아. 그 다음에 중복 심판 이것도 오케이예요. 왜냐면 심결시 당시에 계속중 사건 없어요. 왜냐면 심결 거의 9달 걸린다니까요. 이틀 만에 끝날 수가 없잖아. 이 심결시 당시에는 대법원 확정돼서 끝났어요. 이렇게. 스텝 2 판단 기준. 이거 묻는 바. 일사부재리 쓰고 중복 심판 쓰래잖아. 여기 묻는 바예요. 일사부재리 목차 쓰고요. 중복 심판 목차 쓰면 됩니다. 의도 개별적으로 쓰면 돼요. 바로 맞춰 보시면은 1번 문제구조 정답 치면서 법률태도 판례도 치면서 살핀다. 일사부재리 묻는 바 목차 하나 잡았고요. 그 다음에 중복 심판 묻는 바 목차 하나 잡았습니다. 이렇게 목차 2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의도 개별적으로 잡았습니다. 일사부재리 의, 그 다음에 범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이제 일사부재리 분량 늘리게 할 때 치고 가는 거예요. 바로 일사부재리 요건 쓰지 않고요. 범이라고 해서 분량 늘리게 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사례제인드북에 많이 써놓고. 일단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판단 기준시 대비거든요. 이게 최신 판례 사안입니다. 최신 판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사부재리 같은 경우 청구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심판도 청구시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거 청구시 기준으로 하면 앞사건 살아있지 않냐. 이거 중복심판으로 해서 못하게 막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판례는 아니다. 일사부재리만 청구시지 중복심판은 신결시다. 신결시 기준 되면 앞사건 끝나지 않았냐. 이건 중복심판 아니다. 이렇게 나온 사안이었거든요. 이게 판단 기준시가 중요한 대비 문제였습니다. 중복심판 의 잡고 요건 간단히 잡고 판단 기준시 갔죠. 판단 기준시가 메인 이 판례의 쟁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설문위는 그거 만약에 두 번째 심판 계속 허용해주면 아니 내가 특허권자가 쟤 또 심판 들어오고 또 심판 들어오고 쟤 또 심판 들어오고 내가 저 맨날 변리사 돈만 주고 하다가 이거 내 돈 다 특히겠다. 이거 내가 특허 발명 팔아갖고 뭐 얼마 팔지도 않는데 제가 여담인데 지금 제가 요즘 좀미팅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갖고 지금 막바지에 지금 대한민국 제약회사에서 지금 폭탄 터졌어요. 난리 났거든요. 지금 또 심판 한 50개 이렇게 들어갈 게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어. 요즘에 새로 나온 소화제거든요. 되게 잘 팔리는 거야. 되게 잘 팔리는 건데 너무 잘 팔리니까 같이 팔자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저는 보통 이제 제3자 쪽 대리를 하다 보니까 특허권 너무 위대하고 좋다. 근데 같이 하자 하면서 하는 게 제가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어린 친구들한테는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변리사인데 변리사라는 게 특허권을 주는 변리사도 있는데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무력화하는 변리사도 있습니다. 악당이네요 그러는 거야. 그거 꼭 악당은 아닌데 뭐라고 얘기할지 저도 좀 애매하긴 한데 물론 이제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악당이 맞죠. 내가 특허 기껏 받았는데 그걸 피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 이럴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변리사 고유 업무 중에 하나 맞는데 하여튼 저는 약간 좀 제3자 쪽 대리를 많이 한다. 그래서 무효심판하고 권리범용 심판 소극적. 요번에 그거 저 떼거지로 또 들어가갖고 좀 정신이 없는데 그런 거 들어오면 내가 이거 심판만 하다가 이거 특허 받아갖고 이거 갖다가 약을 몇십억 팔았는데 이렇게 심판 많이 들어오고 하면은 내가 변리사 하다가 내가 번 돈 다 뺏기겠다. 이거 어딨냐 이런 게. 이거 나쁜 놈이다. 나쁜 놈 하면 무조건 권리남용이라 그래요. 내가 권리남용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 나쁜 놈 하면 권리남용, 신의치 기반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지금 이거. 중복 심판이 권리남용인지 얘기하시오가 이 사건에서 특허권자가 기분이 너무 나빴나 봐. 이렇게 심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내가 다 이겼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거 어딨어 이거 저 나쁜 놈이네 이거. 나 죽이기야? 말라 죽이기야? 내가 너 또 심판 또 구하면 내가 또 대리인 변리사 사와야 되는데 이거 변리사가 할인도 안 해주고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이게 중복 심판이 권리남용이다. 일사부재리하고 중복 심판 위반이 아니라면 지금 일사부재리하고 중복 심판 위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이거는 그 인정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마지막에 기분 나빠 죽겠다 하면서 권리남용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건 방론에 있는 판결문이었어요. 방론. 판결문 저 끝에 방론. 나중에 여러분들 심판소송 변리사 되시면 무슨 심정이 알게 될 거예요. 이 기분 나빠 할 때 쓰는 그런 저 꼬다리에다가 쓰는 말이 있거든요. 뭐 서설이나 맺은 말 하면서 거기서 나온 건데 이거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나 중복심판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심판 청구권이고 그걸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권리다 이렇게 적었어요.
5점밖에 안 되니까 완묵차예요. 팔레트도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는다. 뭐 결론은 종북 심판을 써보지가 아니면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심판청구를 함부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나 하면서 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야 이게 이제 그냥 여기서 다 말려버렸어. 모든 분들이. 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짜 제가 자랑을 하는 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인데 4번은 이 당시 GS 제 거하고 배점까지 완전히 똑같았어요. 이 당시에. 4번은 뭐 너무 잘 풀었죠. 제가 계속 그랬거든. 저희 특강 교수님께서 그 전에 기출문제를 128조 좀 어렵게 내셨는데 제가 사례제 핸드북도 교수님께 다 제공해드렸습니다. 128조는 이렇게 어렵게 못 나올 겁니다. 나온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면서 GS 했는데 그거 똑같이 나왔어 4번은. 빨리빨리 했습니다. 128준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이거 너무 제가 말하던 대로 나와갖고요. 3번에서 그냥 끝장나버렸어 다들. 이거 강사님들도 이상한 소리 했어요. 3번은. 갑이 잉크젯 프린터에서 야 이거는 제가 아까 저 사람 2명 이상 날짜 2개 이상 나오면 그림 그리라 그랬잖아. 이거 그림 그리기도 어려워. 이거는 하여튼 저 난이도가 꽤 있었습니다. 3번은. 그리고 이거는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 옛날 거야. 1번 최신 논문, 최신 탑10 판례의 그 이슈, 그 다음에 최신 판례, 그 다음에 2번 1사부절이 최신 판례. 다 최신 판례였다고. 그 전년도 해. 3번 이거 리사이클 행위라고 해서 재활용 행위거든요. 재활용 행위도 특허권 침해야? 이건데 이거 완전 옛날 논문이에요. 옛날에 그 프린터 카트리지 해갖고 캐논 프린터 어마어마하게 옛날 거라고. 그러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좀 됐었는데 이건 출처 얘기하고 참 뭐하네. 아주 옛날 과거 이슈예요. 리사이클행이라고 논문은 많습니다. 리사이클행위가 여기서 수리교체라고도 하죠. 뭐 논문 많이 나온 거긴 하지만 너무 옛날 거였단 말이야. 이렇게 옛날 게 갑자기 튀어나오면은 좀 수험생분들 좀 당황하지. 그 다음에 4번은 말씀을 드릴게요. 4번은 이거 128조 2항 2호 개정법 문제. 그러니까 바로 최신 거잖아. 1번, 2번 최신 판례, 4번 최신 개정법, 3번 정말 옛날 거, 유명하긴 했지만 너무 옛날 거. 이렇게. 갑이 이 그림 그리기도 힘들어 이거는. 잉크젯 프린터 근데 이게 이제 잉크 카트리지하고 본체의 결합이 특징이 있다는 게 이거 사례 강의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카트리지가 이렇게 해갖고 뭐 좀 특이하게 생겨서 카트리지가 뭐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으면 본체에 요게 딱 맞게 또 아구가 생긴 거야. 이렇게 이게 아니잖아. 제가 그러니까 이제 IQ 테스트 할 때도 공간지각 능력을 제일 싫어했었는데, 이거에 딱 맞아야 되니까, 아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 요게 이제 딱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요거를 딱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나? 뭔지 알겠죠? 그래서 얘가 특이한 모양이 돼 있고 여기도 특이한 모양이 있어. 이걸 이제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은 절대 안 빠진다 이거야. 그게 얘하고 얘의 결합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을은
상기 특화된 잉크젯 프린터를 판매하고 있으면 이게 저 프린터 가게야. 옛날에 그 이슈된 사람이거든. 이러한 잉크젯 프린터에 사용되는 소모품으로 갑의 잉크젯 프린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잉크 카트리지, 이 전용품이에요. 카트리지도 갑과 무관한, 이거 동그라미, 이거 정당공 없는 사람 소리야. 이거 침해자는 소리야, 침해자. 외국 제조업자, 이거 뭐야? 외국에 있으니까 이 사람을 쳐버릴 순 없어. 속지주의잖아. 이 사람은 못 치는데, 그럼 외국 생산은 못해. 근데 지금 한국에서 판매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프린터 가게잖아. 이 사람의 판매를 쳐버리고 싶다는 소리야. 을이 잉크젯 프린터하고 잉크 카트리지 침해품 외국 정당공 없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 두 개. 이거는 이렇게 할게. 이거는 정품 팔고요. 이건 가품이라고 해야 되나? 정품의 반대말이 뭐예요? 대체품? 이거 팔고 있어. 병은 일로부터 프린터 구입해서 정품 구입했어요. 프린터 정품 구입해서 이거 뭐야? 뭐만 샀다 하면 그냥 0.1초만에 나오세요. 권리소진이야. 권리소진을 나 왜 이렇게 내는지 거의 매년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그냥 사기만 하면 권리소진. 뭘 샀다 하면 권리소진. 프린터 정품 구입해갖고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가정용 이런 거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업으로서 실시는 가정용 실시는 건들질 않아요. 잉크 카트리지가 다 소모된 경우에는 시중에서 다양한 프린터에 사용할 수 있는 잉크, 이거 동그라미. 잉크가 이런 걸 범용성 있다 그래. 범용성. 아무나 다 쓴다. 범용성. 이 말은 특허권자한테 독점권을 줘선 절대 안 된다. 이게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잉크 가지고 뭐 하는 행위는 절대 건들지 마가 깔려 있는 거야. 아무나 만질 수 있는 잉크인데 그거 갖다 뭘 했다고 얘가 뭐 간접 침해 되는 거야? 그렇게 보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게 동그라미야. 아무나 범용성 있는 잉크를 구입해갖고 카트리지에 충전하고 있다.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잉크 카트리지 떨어지면 여기에다가 잉크 충전하고 있다. 지금 시간 없으니까 이거 빨리빨리 갈게요. 이게 뭐냐면 잉크 카트리지의 잉크 충전이 이게 잉크 카트리지의 리사이클 행위라고 해요. 재활용. 이 리사이클 행위가 허용이 되냐 안 되냐가 이 잉크 카트리지의 리사이클이 잉크 카트리지의 재생산이다. 허용이 안 되는 거야. 재생산이 다 이러면 간접침해야. 왜? 전용품 생산은 간접침해잖아. 근데 재생산이 안 된다. 이게 리사이클이 허용된다라고 해. 그러면 이건 리사이클이 허용된다. 그러니까 굳이 특허권자 거 잉크 카트리지 또 비싼 거 사올 필요 없고 누구나 쓰는 범용성 있는 잉크를 집어넣어서 또 쓰면 된다. 굳이 특허권자 거 뭐 또 사올 필요가 없다. 그게 리사이클이야. 리사이클. 특허권자 거 사올 필요 없고 내가 직접 한다. 이거. 그 다음에 가불병. 이게 저 사람 또 사람이 무조건 4명 넘어가는 순간 헬파티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쉬워 보이죠? 시험장 가봐. 4명 넘어가는 순간 헬파티야, 헬파티. 또 4명 넘어가. 그러니까 1번, 3번으로 그냥 완전 많은 분들이 멘붕 와버렸어요, 사실. 정은 을로부터 잉크젯 프린터를 구입해서 인쇄소에서 이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뭐 가정용 실시, 업으로서 실시 그렇게 좀 나눠놓은 거고, 이라고.
얘도 이제 프린터 정품 구입을 했는데 이거 좀 사실관계만 설명하고 오늘 마쳐야겠네요. 시간이 다 돼갖고 정품 구입했는데 예. 답안지는 보시고 혹시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 주세요. 잉크 카트리지가 모두 소모된 경우 을이 판매하는 잉크 카트리지를 또 사왔어요. 이게 병하고 달라. 얘나 잉크 카트리지 가품 사왔어. 가품을 가져와서 이 가품 가져와서 이거를 삽입했다. 이건 저거야. 이건 뭐예요? 잉크 카트리지 가품 삽입은 얘는 잉크젯 프린터의 리사이클행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프린터의 재생산인지가 이슈가 돼. 만약에 이게 프린터의 재생산이다, 그럼 직접 침해야 이거. 재생산이 아니다, 리사이클 허용되는 거야. 근데 심플하게 얘기 드릴게. 재생산이 아니냐는 본질적 행위를 교체했냐 아니냐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식 논문 표현이야. 일본식 논문 표현. 리사이클 행위라는 논문에서 많이 등장한 단어예요. 본질적 구성 요소를 바꿨냐 안 바꿨냐. 답안지 한번 보세요. 리사이클 행위가 허용이 되냐 안 되냐는 본질적 구성 요소를 교체했냐 아니냐 이런 단어 많이 씁니다. 그 판례에서는 본질적 구성이란 말을 안 써. 그 판례 표현 그 답안지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본질적 구성을 교체해서 내구도가 제로가 된 걸 100으로 만들었다. 이거 생산으로 봐. 근데 본질적 구성이 아닌 걸 교체하는 거는 그냥 유지관리 행위로서 그건 내비둬! 이렇게 가. 그거 뭘로 하는데? 여기서는 이 문제는 교수님께서 준 소스가 이거야. 누구나 사용하는 잉크. 특허의 전용인 잉크 카트리지. 이게 교수님의 밑밥이었어. 잉크는 범용성 있다 했지? 잉크 바꾸는 거는 본질적 구성의 교체가 아니야. 아무나 다 쓰는 거 바꾸는 건 본질적 구성이 아니야. 그래서 잉크 교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카트리지는 아까 전용품이라 그랬지? 카트리지 교체는 본질적 구성 교체가 될 수도 있어. 특히나 이 꺽쇠가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꺽쇠가 마모되거나 다 썼어. 그럼 특허권자만 새거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특허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핵심적 구성, 본질적 구성이라 해요. 판례에서는 특허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본다. 이게 이거 소리야. 그래서 여기 센스로 하나는 비침해, 하나는 직접 침해 이렇게 가. 근데 이게 긴장 상태에서 가불병정 나오니까 누구나 다 쓰는 잉크, 특허에만 사용되는 카트리지 이거를 아무도 캐치를 못했어. 수험생분들이. 그러니까 다 헬파티 빠졌었어요. 리사이클행이 요걸 바탕으로 답안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요 문제 보면은 뭐는 직접 침해인지 뭐는 간접 침해인지 이런 말 나오거든.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알겠죠? 잉크 카트리지의 재생산은 간접 침해고 프린터의 재생산은 직접 침해이기 때문에 그래. 특허가 프린터여갖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몇 회째 할지는 내가 얘기를 안 해드릴 거예요. 뭐 저 변호사 시험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변리사 시험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와서 현장에서 연습을 하시고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